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서울의 한 프리미엄 백화점에서 대기업 회장 부인이 20대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내뱉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여직원의 아버지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내린 결심 하나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과연 한 아버지의 분노가 대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빠,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강혜린이 아버지 태석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우리 예린이는 언제 출근이야? 10시에 출근해요. 오늘 VIP 고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태석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가 일하는 백화점 명품관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고급 매장이었거든요. 그곳에서 VIP 고객 담당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아빠가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네, 알겠어요.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시작되는 아침이 태석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거든요. 태석은 52세의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20년 전 작은 전자부품 회사로 시작해서 한때는 연매출 100억 원대의 중견기업까지 키웠었죠. 하지만 대기업들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와 납품대금 연체로 지금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 하나 잘못 키우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예린이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았죠. 예린이는 대학교 4년 내내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은 항상 우수했어요. 졸업 후에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금의 백화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지만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VIP 고객 담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회사 가볼게요. 응, 조심해서 가라.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요. 아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석은 딸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딸과 함께하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에게는 전부였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태석은 직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또 단가를 내리라고 압박해오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번에도 단가를 더 내리래요. 이러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태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래를 끊으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말이죠. 일단 받아들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에게 계속 떠밀리는 게 태석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줬어요. 자신이 어려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만큼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예린이는 백화점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VIP 매장에서 고객들을 응대하는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이 가방이요.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예린이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덕분에 고객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동료들도 예린이를 믿고 어려운 업무를 맡기곤 했습니다. 예린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또 1등 하셨던데요. 아, 정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겸손한 모습마저 동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린이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예린이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만의 소소한 식탁이었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아빠는 어떠셨어요? 나도 그냥 그래. 별일 없었어. 사실 태석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죠. 아빠, 제가 돈을 좀 더 벌면 아빠 사업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예린이는 자기 일만 잘하면 돼. 하지만 저도 이제 어른인데요. 어른이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마. 태석은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아직 어린 딸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죠. 예린아,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언젠가는 꼭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네, 아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들 부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어요. 태석은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중에는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럽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일어서겠어. 우리 예린이를 위해서라도. 태석은 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든 날들이지만 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도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해주는 아버지가 고마웠거든요. 언젠가는 꼭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태석과 예린이 부녀에게는 곧 큰 시련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죠.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 못해요? 당신 몇 년 차 직원이에요? 황정의 사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평소보다 한산했던 매장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영수증 없이는 교환이 어려운데요. 예린이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정의 사모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규정?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황정희는 국내 굴지의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오늘도 명품 가방을 바꾸러 왔는데 영수증을 깜빡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요. 혹시 구매하신 매장에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요. 예린이의 친절한 설명에도 황정희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어요. 지금 나한테 매장을 다시 가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시간이나 있는 줄 아세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서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린이는 매니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정희가 그것을 막았어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지만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이게 최선이에요? 황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매장 전체가 이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요.
회사 규정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걸 모르겠어요? 황정희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예린이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는 굽히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고객님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서요. 원칙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원칙을 얘기해요? 황정희의 말에는 명백한 차별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예린이는 그냥 점원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객님께서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황정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예린이에게 다가가더니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이런 것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 년. 황정희가 예린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순간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 아파요. 예린이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비명을 질렸습니다. 하지만 황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상대가 워낙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서 말이죠. 사모님, 그만하세요. 다른 직원이 뒤늦게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정희는 예린이를 밀쳐냈어요. 예린이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일 배워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매장을 나갔어요. 마치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예린 씨, 괜찮아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예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린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린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머리를 많이 흔들렸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래야죠. 예린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까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매장 관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예린이를 불렀어요. 예린 씨, 잠깐 사무실로 와봐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관리자는 예린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예린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오늘 일은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이 워낙 큰 분이라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이 불편해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더 융통성을 발휘했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봐요. 예린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규정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고객 만족이 더 중요해요. 특히 그런 VIP 고객은 더욱 신경 써야 하고요. 관리자의 말에 예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조차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린이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예린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예린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목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최대한 가렸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시면 걱정하실 거야. 예린이는 더 진한 화장으로 멍자국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표정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잠시 후 태석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예린이 왔구나. 오늘 어땠어? 네, 그냥 평범했어요. 예린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석의 예리한 눈에는 딸의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얼굴이 좀 창백한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예린이는 계속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말이죠. 다행히 태석은 별다른 의심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일찍 쉬어. 내일도 출근해야지. 네, 아빠도 푹 쉬세요. 예린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겪은 일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린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규정을 지킨 것이 잘못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태석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딸 생각이 났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텐데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태석은 걱정이 되었지만 섣불리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실 어제 회사에서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아버지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태석은 커피를 마시다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고객 한 분이 저한테 화를 내셔서요. 좀 심하게요. 어떻게 심하게? 예린이는 망설이다가 목 부분의 화장을 살짝 지웠습니다. 그러자 멍자국이 드러났어요. 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머리채를 잡혀서요. 그때 생긴 거예요. 태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딸을 더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누가 그랬어?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요. 황정희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한그룹? 태석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 곳의 회장 부인이라면 어디서나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예린이는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없이 교환을 요구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머리채를 잡혔던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태석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어? 글쎄요.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하더라고요. 유연하게? 태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딸이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딸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아빠,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괜히 문제 키우기 싫어요. 넘어가자고. 네. 상대가 너무 큰 분이라서요. 저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린이의 말에 태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체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팠거든요. 예린아,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네.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빠, 정말 괜찮아요. 괜히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 딸한테 손 뗀 건 용서할 수 없어. 태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하지만 아빠,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석은 딸을 출근시킨 후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한그룹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쌓은 정보력을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한그룹의 사업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최근 실적은 어떤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다음으로는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철호 형, 나야. 태석이. 태석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상대방은 박철호였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태석의 오랜 친구였어요. 대한그룹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 대한그룹? 갑자기 왜? 좀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박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좀 문제가 많은 회사야. 어떤 문제? 회계 처리가 좀 투명하지 못해. 특히 계열사 간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 박철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도 있고 해외 차명 계좌 문제도 있어. 하지만 워낙 큰 회사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왜? 설마 대한그룹이랑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딸이 대한그룹 회장 부인한테 폭행을 당했어. 뭐라고? 박철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석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백화점에서 머리채를 잡혔다고. 그럼 신고를 해야지.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상대가 누군데? 그렇긴 하지만 박철호도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기업의 회장 부인을 상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무슨 뜻이야?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야. 태석의 말에 박철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무모한 일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태석아, 조심해. 상대가 너무 커. 걱정 마. 나도 바보가 아니야. 태석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IT 업체를 운영하는 이동욱, 언론계에서 일하는 한상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동우가 대한그룹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전산 시스템? 왜 갑자기? 좀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 이동욱은 태석의 진지한 톤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해. 특히 계열사들 간의 데이터 연동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다고 들었어. 그런 취약점을 통해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건 불법이야.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물론이지. 그런 건 생각도 없어. 하지만 태석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대한그룹의 약점을 찾아낼 생각이었어요. 상우야, 언론에서는 대한그룹을 어떻게 보고 있어? 한상우는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대기업들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어. 다들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사로 쓰지 못하고 있지. 만약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럼 대박이지. 하지만 그런 증거를 구하는 게 쉽겠어? 태석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한그룹의 약점들을 파악했습니다. 분식회계, 해외 차명 계좌,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태석은 서재에 앉아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단계별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정보를 더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동맹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내 딸한테 손 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태석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범한 아버지였던 태석이 복수를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기도 했습니다. 3일 후 태석은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철호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대한그룹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대한그룹 계열사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계팀에 있었거든요. 상대방의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과거 대한그룹 계열사에서 일했지만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가 해고당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영철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대한그룹의 분식회계 증거들입니다.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긴 자료들이에요. 태석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회계 용어들이 많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대한그룹의 로비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야 해요. 김영철의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을 아세요? 몇 명 있습니다. 모두 대한그룹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다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태석은 서울 외곽의 한 펜션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영철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총 7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태석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대한그룹을 상대하게 되었어요. 태석은 자신의 딸이 당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미래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대한그룹의 기술을 뺏기고 회사가 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에 납품을 하다가 대금을 떼었어요. 그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결국 부도가 났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이름은 박종수였어요.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모두 대한그룹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 봅시다. 태석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단계는 언론 접촉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준비되면 언론에 제보하는 거죠. 하지만 언론도 대한그룹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정미래의 질문에 태석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할 겁니다. 모든 곳이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3단계는 정치권 활용입니다.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박종수가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법적 대응입니다. 검찰 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역할 분담을 해봅시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김영철 씨는 회계 자료 분석을 맡아주시고 정미래 씨는 기술 관련 증거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종수 씨는 다른 중소기업 피해자들을 더 모집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상대가 너무 큰데요. 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태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태석은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한편 예린이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변 시선이 이상했어요. 예린 씨, 요즘 좀 조심하세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위에서 예린 씨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린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황정의 사무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버지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돌아온 예린이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생각을 해? 회사에서 좀 이상한 분위기라서요. 태석은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참으면 안 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태석의 확고한 말에 예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서재에서 계속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영철이 준 회계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숫자들이지만 패턴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조작된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태석은 한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우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어.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야? 직접 보여줄게. 내일 만날 수 있어? 알겠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상대가 만만한 곳이 아니야. 알고 있어.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하는 거야. 태석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그룹과의 본격적인 정보전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한 달 후 태석의 동맹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종수가 열심히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낸 덕분이었어요. 오늘 새로 합류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석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장소를 빌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민입니다. 건설업을 하다가 대한그룹 때문에 망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대한그룹 건설 부문에서 하청을 받았는데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요. 얼마나 큰 금액이었나요? 15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회사가 부도났고 집까지 날렸어요. 이철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저는 윤소희입니다. 대한그룹 유통업체에 납품하다가 피해를 봤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이 말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셨나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입점했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니 나중에는 온갖 수수료를 뜯어갔어요. 결국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대한그룹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15명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모으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태석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때 김영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한그룹 내부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내부자요? 네. 현재도 대한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태석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로비에서 그 내부자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로 이름은 조현우였어요. 정말로 대한그룹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대한그룹 본사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직속팀이에요.
그럼 상당한 기밀 정보들을 알고 계시겠네요. 조현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정의 사모님의 일탈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일탈이요? 각종 갑질과 폭행 사건들 말입니다. 이번 백화점 사건이 처음이 아니에요. 태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작년에도 레스토랑에서 직원을 때린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덮어졌나요? 돈으로 해결했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태석은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황정희의 폭행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나요? 위험하긴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조현우와의 만남 후 태석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편 언론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상우가 다른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대한그룹에 뭔가 큰 스캔들이 터질 것 같은데요. 한상우가 경제부 선배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스캔들? 분식회계부터 시작해서 갑질까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증거는 확실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좀 더 확인해보고 연락해. 언론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대한그룹 같은 대기업의 스캔들에는 목말라 하고 있었거든요. 태석의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회사에서 받는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예린 씨, 이번 달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어요. 관리자가 예린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고객 응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린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로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VIP 고객들에게 좀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규정만 고집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라고요. 예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황정희 사무 쪽에서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예린이는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빠, 정말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태석은 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정말요? 약속할게. 태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예린이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무렵 조현우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석 씨, 대박 자료를 구했어요. 조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자료요? 황정희 사모의 과거 폭행 사건들에 대한 합의서들이에요. 총 8건이나 됩니다. 8건이나요? 네. 그리고 각 사건마다 입막음용으로 지급된 돈의 규모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총 12억 원 정도 됩니다. 태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황정희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나요? 이미 복사해놨어요. 하지만 이걸 유출했다는 게 발각되면 저는 끝장이에요. 걱정 마세요. 절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태석의 동맹은 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대한그룹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태석이 대규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보니까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정미래가 물었습니다. 분식회계 증거. 김영철 씨가 확보한 자료들이에요. 기술 탈취 증거. 정미래 씨의 사례를 포함해서 여러 건이 있어요.
납품대금 연체 및 떼먹기 증거. 이철민 씨를 비롯해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황정희 사모의 폭행 사건들. 과거 8건의 사건과 합의 내역까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모였던 것이었어요. 이제 언론에 제보할 단계입니다. 한상우 기자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할 예정이에요. 정말로 언론에서 받아줄까요? 윤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받아줄 거예요. 다만 대한그룹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석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합니다. 검찰 고발과 집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는 대한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철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목적이죠. 태석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을 위한 게 아니라요. 그날 밤 태석은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은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한그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편 대한그룹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자신들에 대한 수상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요즘 우리 회사에 대한 탐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대한그룹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탐문? 언론사들과 국회의원실에서 우리 회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요. 뭔가 수상하군.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대한그룹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석의 동맹이 너무 많은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석은 한상우와 함께 한 언론사를 찾았어요. 태석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대한그룹의 분식회계 증거고, 이건 기술 탈취 관련 자료, 그리고 이건 황정희 사모의 폭행 사건들이에요. 한상우는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기사가 나갈 예정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른 언론사들과도 협의해서 동시에 보도할 예정이고요. 태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석 씨, 정말 조심하세요. 이 기사가 나가면 대한그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각오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상우는 태석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할게요.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러 언론사에서 우리 회사 관련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한그룹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분식회계와 갑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황정희 사모님의 폭행 사건도 포함되어 있고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대응팀을 꾸려 언론사들의 압력을 넣어서라도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석의 동맹이 너무 많은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6시 드디어 첫 번째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분식회계 의혹, 계열사 간 부당거래 도마 위에. 기사 제목을 본 태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어요. 곧이어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들도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백화점 직원 폭행 논란.
대한그룹의 중소기업 갑질 실태 전격 공개. 기사들이 나오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또 재벌 갑질이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니. 백화점 직원 폭행은 정말 충격적이다. 댓글들은 대부분 대한그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린이도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린 씨, 이거 혹시 예린 씨 얘기 아니에요? 동료가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예린이는 당황스러웠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대한그룹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벌써 10% 이상 떨어졌어요. 언론사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어? 광고 중단을 통보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했어요. 그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장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조현우가 제공한 황정의 사모의 과거 폭행 사건 자료들이 공개된 것이었어요. 황정희 사모, 8년간 8차례 폭행 사건 은밀 합의. 합의금만 12억 원, 돈으로 입막음 의혹. 이 기사가 나오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 8번이나 사람을 때렸다고? 돈으로 입막음하는 게 더 나쁘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대한그룹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대한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재벌 갑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린이도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한 거예요? 응, 아빠가 약속했잖아. 끝까지 간다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시작된 일이야. 이제 멈출 수도 없고. 그날 밤 태석에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석 씨, 정말 대단해요. 뉴스 봤어요. 김영철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이 남아 있어요. 국정감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주에 국회 출석 요청이 올 것 같아요. 준비해야겠어요. 한상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태석 씨,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락 오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인터뷰를 시작할까요? 좀 더 기다려봅시다. 국정감사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대한그룹에서는 황정의 사모가 긴급 귀국했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급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황정희가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벌인 일들이 다 터진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백화점 직원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 일들까지 다 나왔어. 황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그런 것들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용히 있어. 괜히 더 나서서 기름 붓지 말고. 하지만 황정희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해명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매도당할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지금은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할 때야. 하지만 황정희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황정희 사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석은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네. 지금 나서면 더 큰 화를 자초할 텐데. 예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을까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걱정 마. 저 사람이 나설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져. 황정희 사모의 기자회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황정희 사모의 기자회견이 열린 날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태석도 집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정희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제가 직원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어깨를 툭 친 것뿐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각도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8건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들도 모두 과장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황정희의 해명을 들은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오히려 더 화만 키우고 있어. 예린이도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끝까지 거짓말하네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곧 반격의 시간이 올 거야. 태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더 강력한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백화점의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황정희가 예린이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어깨를 툭 치는 정도가 아니잖아. 폭행이 맞네.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이었습니다. 이어서 과거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황정희 사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음식이 늦다고 뺨을 때렸어요. 40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합의금 2억 원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서 청소를 하는데 방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때렸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돈으로 입막음하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정말 악질이네. 재벌들이 다 이런 식인가?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한그룹 관련 긴급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태석도 주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네. 태석은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예린이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빠, 정말 긴장 안 돼요? 긴장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니까. 국정감사 당일 아침, 태석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습니다. 예린이도 단정한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국회로 향했어요. 국정감사장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과 황정희 사모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긴급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석 증인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태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대한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 딸이 대한그룹 회장 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석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예린이가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복수를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렇다면 대한그룹의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태석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대한그룹의 분식회계 증거입니다.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긴 자료들이에요. 국정감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대한그룹의 기술 탈취 증거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증거입니다. 태석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대한그룹 측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집한 것입니다. 현재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대한그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그룹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인데요. 조작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황정희 사모의 폭행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CCTV 영상과 과거 8건의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한그룹 회장은 답변에 곤란해했습니다. 그때 황정희 사모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남편이 만류했지만 황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백화점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교육을 시켜준 것뿐입니다. 교육이요? 네, 고객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서요. 황정희의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폭행 사건들도 교육이었습니까? 그건 황정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두 직원들을 교육시켜준 것입니까? 의원의 추궁에 황정희는 더 이상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태석이 다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딸의 머리채를 잡은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태석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국정감사는 태석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대한그룹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압수수색, 황정희 사모 구속영장 신청. 연일 터지는 뉴스들을 보며 태석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린아, 이제 끝났어. 정말요? 응,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며칠 후 황정희 사모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대한그룹도 각종 수사와 불매운동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계열사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태석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정희 사모가 구속된 지 한 달 후, 대한그룹은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연이은 수사와 불매운동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계열사 세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비서가 암울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주가도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은행들도 대출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한편 태석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과 거래하던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태석 씨, 저희와 거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기업 구매팀장이 직접 태석을 찾아왔습니다. 물론이죠. 좋은 조건이라면 언제든지요. 조건은 기존보다 30% 더 좋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3년으로 보장해드리고요. 태석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조건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태석 씨 같은 분과 거래할 수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태석의 정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사업에 도움이 된 것이었어요. 예린이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예린 씨, 저희 회사로 오시면 현재보다 연봉을 50% 올려드릴게요. 외국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린이는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빠, 제가 새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회사야? 네, 직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 우리 예린이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 한 달 후 태석은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단체에서 고문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어요. 태석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단체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태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상담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석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서 사회적 기여로 나아간 것이었어요. 김영철을 비롯한 동맹 멤버들도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석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김영철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정미래 씨도 기술 개발 업체를 새로 차렸어요. 모두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딸의 변화였어요. 예린이가 훨씬 밝아졌거든요. 아빠, 새 회사 정말 좋아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네,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린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태석은 모든 것이 보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태석과 예린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뭐가? 대한그룹이랑 싸우실 때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태석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왜요? 내가 포기하면 너의 미래도 포기하는 거니까. 예린이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았어. 세상은 쉽게 안 바뀌어도 한 번은 맞서야 한다는 걸 말이야. 아빠 정말 멋있어요. 너도 그때 용기 있게 견뎠잖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후회는 안 하세요? 뭘? 이렇게 큰 일을 벌인 건 말이에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왜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전에 말이야. 태석의 말에 예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나서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아빠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어른이니까 함께 해야죠. 태석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태석에게 의미 있는 연락이 왔습니다. 태석 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보호단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표창이요? 네, 중소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요. 태석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별일 안 했는데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태석 씨를 본받고 싶어 해요. 시상식 당일 태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예린이와 함께 갔습니다. 태석의 이름이 호명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태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가능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태석과 예린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막막했던 현실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평범한 아버지의 딸 사랑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